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이 모든 산업에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의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요인들이 세부 산업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요.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저는 이 중에서 기술과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미디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요. 한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술 수준은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트렌드 측면에서 놓고 보면 3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보통 부르고요. 10년 정도 좀 유지되는 것은 메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렌드는 3에서 5년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놓고 부르고요. 1년 이내에 짧게 끝나는 것을 패드,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주기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정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3에서 5년 정도 트렌드 요인들 중심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에서 소비 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소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존 소비 시장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전체 인구의 44%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세대들을 우리가 흔히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Z세대라고 정의를 하는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생 이후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1979년생은 X세대고 80년생은 밀레니얼 세대냐? 1996년생 이후를 Z세대라 부르는데, 그럼 95년생까지는 밀레니얼 세대고 96년생은 Z세대냐? 이렇게 특정 세대를 나이로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1989년도이거든요. 이전에 베이비 부먼 세대들은 사실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여권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89년도에 이제 자유와 물결을 맞물려서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생이 된 세대들이 X세대거든요. 1970년생을 보통 X세대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글로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X세대와 그 다음에 로컬에서만 성장을 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생 이후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들은 청소년기를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고요. 96년생 이후를 부르는 Z세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그래서 특정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를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한 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20, 30대의 이런 젊은 소비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밀레니얼 세대,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트렌드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자산 규모로만 놓고 본다면 50대 이상의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나 50대 이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습관에 대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가구 구조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소비를 안 한다가 아니라 그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적인 소비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소비가 큰 폭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는 인구 구조, 가구 구조가 변하는 세대가 해당하는데요. 여기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럴 때마다 가구 구조가 변화를 하면서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집중을 하는 건데, 밀레니얼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조금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나가 중요한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이기적인 세대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어떤 경험의 폭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넓어요. 부모 세대가
그들이 하고 싶어 한 것들 많이 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나에 대한 가치가 과거 세대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개성이나 취향,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들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가 미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수입 대비 저축률을 놓고 본다면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갖고 있는 세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세대 중에 하나죠. 밀레니얼 세대는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치관 및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 및 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러한 뛰어난 역량들도 좀 갖고 있고요. 멀티 디바이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정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의제기를 하는 건데, 이 공정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는 해당된 것만 우리가 따져봤는데 밸류 차인상에서 앞단까지 좀 들여다보는 일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의 친환경을 위해서 종이 빨대를 사용합니다 라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앞단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발견을 한다면, 사실은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거기까지 책임질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밸류체인 상에서 앞단뿐만 아니라 뒷단까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격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하나를 소비해도 내가 즐거워야 되고 하나를 먹어도 내가 맛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구심점이 되는 브랜드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가 나를 알아봐 주는지, 나에게 반응을 하는지, 이와 같이 관계 중심의 브랜드가 크게 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캐릭터를 각인시키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기업 측면에서 중요할 텐데요.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관계의 구심점이 되는 브랜드는 나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브랜드는 이 브랜드를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관계 중심의 브랜드에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브랜드 제품 자체가 한정판이거나 브랜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브랜드 페르소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의 일반적인 브랜드는 브랜드 광고 모델이 존재했죠. 그리고 이 광고 모델은 그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도 광고를 하고 때로는 광고 모델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관계의 구심점이 되는 브랜드는 브랜드 관계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든 사람 혹은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구심점이 되는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그려지거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킬링 아이템이 존재하거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해시태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기업은 소비자를 브랜드 팬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팬은 브랜드 역사를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브랜드를 함께 키워나가는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지만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무엇인가 어필을 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매개체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몇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의 세대에게 브랜드는 곧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매개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를 선호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하죠. 대표적인 것이 와비파코입니다. 와비파코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안경 비용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와비파코는 왜 이렇게 안경이 비쌀까? 안경 구매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때문이구나.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경산업을 혁신합니다. 와 같이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창업 배경과 CEO의 스토리, 고객 가치 제안 등이 브랜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신발 브랜드 니솔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니솔로는 공장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공정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정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브랜드의 기본적인 스토리이고요. 공정무역, 사회적 약자보호, 동물보호, 환경보호, 기업윤리 등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버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올버즈는 신발 포장재 브랜드 가치를 담아서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40%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95% 재생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소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브랜드만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비파커와 니솔로, 올버즈 등을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이외에도 사실 우리 산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개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형태의 경험을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테일이 대표적인데요. 리테일 전반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 철학을 브랜드에 반영해서 브랜드 개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옴니 채널을 강화하는 곳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변화 측면에서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 조성을 하고 명소화시켜서요. 경험 소비가 자연스럽게 상품 매출로 연결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 대표적이고요. 여의도에 있는 더서울 현대백화점 그리고 스포츠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네카트론 이런 곳들이 실제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경험을 하는 장소로서 지금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의 공간에 타겟화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남성 전용 편집숍이라든가 쌀을 주제로 하는 아코메아 같은 이런 편집숍들 그리고 띵글스토어, 츠타야 서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공간에서 타겟화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선발하고 제안하는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취향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곳으로 무신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으로 출발했던 인터넷 카페였는데 신발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무신사의 시그니처 콘텐츠는 구매 후기입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보통 레벨이라 부르는 것들을 브론즈라든가 실버, 레벨 1, 레벨 2처럼 별도로 부르는 이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로열 고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놓고 보면 세분화된 랭킹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당근마켓 같은 것들을 보면 당근마켓의 시그니처 콘텐츠는 거래 채팅 내역을 좀 들 수 있고요. 당근마켓에서 당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당근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거래 온도를 표시하면서 로열 고객을 세분화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요소로서는 동네 중심의 중고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의 집도 존재하고 있고 아이디어스, 핸드메이드를 사고 파는 아이디어스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취향 공동체를 떠도는 유동민들 그리고 까다로운 만큼 의심도 많고 관련식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컨텐츠를 끊임없이 검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언제든지 갈아타는 환승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라이프 스타일 표현 단계별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잠깐 좀 들여다보면요. 과거에는 우리 제품이 이렇게나 뛰어납니다. 기능적인 우수함으로도 구매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제품이 다 상향 평준화 됐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능이 더 좋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한 사람의 루틴이라든가 철학, 삶을 대하는 태도, 취향과 같은 가치관을 정확하게 녹여낼 수 있는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기능적인 우수함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개인화된 나에게 맞지 않는 개인의 취향, 경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